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현수경입니다. 와, 어디서 이런 환영을 받아볼지 정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정말 저번 주 이어서 오늘 다시 오게 됐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이 교회에 제가 이렇게 서게 됨을 너무 정말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저번 시간에는 제가 세움 아카데미에서 반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의 흐름들을 조금 이렇게 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혹시 이제 못 보셨으면 혹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내용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유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유엔 관련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못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저희 제목은 유엔의 반성경적인 실체와 국제적인 저항의 움직임. 유엔이 어떻게 보면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 퍼뜨리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다 유엔 안에 지금 속해 있지 않습니까? 193개국이 지금 속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런 반성경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정책에 이제 막 집어넣고 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만 회원국들이 우리나라도 그 중에 이제 한 국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엔 하면은 굉장히 100% 이제 신뢰하는 어떤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우리 열심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유엔을 대상으로 이런 반성경적인 그런 흐름을 저항하는 어떤 그런 국제적인 움직임들도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같이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일단 반성경적인 이데올로기 흐름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제가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확산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유엔의 회원국으로 가입이 된 지 한 24년째 90년도, 91년도에 이제 가입이 됐으니까 거의 30년 이제 넘게 지금 이제 가입이 된 상태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유엔의 여러 가지 방향과 이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언론과 법과 교육에 다 이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다음 세대 교육을 걱정하고 있고 법을 걱정하고 있는데 법 이상한 법들이 많이 제정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막아내고 있는데 그 뒤에는 유엔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반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반성경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저항의 움직임이 있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싸워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간단하게 한 장으로 좀 저희가 흐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다 아시죠? 진화론. 네, 찰스 다윈 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보면은 확 뒤집혀졌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중세 시대나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다들 믿었고, 그러다가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인간이 서서히 이제 똑똑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이제 마음에 두기를 이제 꺼려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시기를 우리는 보통 계몽주의 시대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몽주의 끝자락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의 찰스 다윈이죠. 그 사람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진화론, 무신론이 체계화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조금 헷갈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찰스 다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어찌 우연히 이게 진화돼서 그냥 만들어진 거구나,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이제 싫어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서 그 동시에 등장한 게 바로 막시즘, 공산주의죠. 이 사람은 세상이 인간은 선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토피아,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공산화 그런 사회,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마르크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이 자본주의 때문에 불평등으로 인해서 이런 공산화 사회가 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물리적으로라도 뒤집어 엎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등장한 게 바로 공산주의고, 그러면서 있는 자 없는 자의 어떤 계급 불평등에 이제 집중을 하던 사람이었죠. 네. 그다음에 20세기에 그것을 이제 실제 적용을 했는데 우리 실패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등장한 2세대 마르크시스트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새로운 이론들을 이제 만들어내죠. 비판 이론이라고. 비판 이론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2세대 마르크시스트들이 불평등이 왜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에만 있느냐? 불평등은 어디에나 다 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불평등이 있고, 선생과 학생 간의 불평등이 있고, 있는 자 없는 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국인 사이에 모든 사람들 사이에 다 불평등은 다 있다 하면서 이런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말하는 질서, 하나님의 어떤 자연 질서를 불평등으로 재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불평등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독일에 있는 어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제 비판 이론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줄기가 있었는데 바로 밑에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판 이론은 독일에서 시작이 됐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시작한 그런 또 이론가들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시대 사조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다 프랑스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역시 2세대 마르크시스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비판 이론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문화 막시즘 이런 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다 마르크스의 후예들이다. 네, 그리고 마르크스 뒤에는 무신론을 체계화한 다윈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판 이론을 보면은 모든 이제 사회 전반에, 문화 전반에 불평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이제 분파가 바로 페미니즘이죠. 페미니즘은 네,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에만 집중을 하면서 그 갈등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어떻게 여성의 해방을 통해서, 그래서 가정에서 뛰쳐나오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혼, 그렇죠.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만들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면서 남녀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보면 또 악화시킨 그런 이론이 바로 페미니즘 이론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분파로 나온 게 바로 현재 우리가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기반으로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뒤집어 엎자가 아니라요, 이런 모두 서구의 질서, 서구의 가치를 그냥 해체해버리자. 그런 구분 자체, 그런 바운더리, 영역을 그냥 아예 없애버리면 어떻겠나. 비판 이론가들은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거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혁명이고 뭐고 그냥 그 바운더리 자체를 없애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스트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성에 대입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남녀 구분 자체를 뭘 구분을 하느냐, 바운더리를 없애라 하니까 지금 수십 가지 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철저히 포스트 모던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 결국은 성별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래서 실제 젠더 이데올로기 주창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50가지, 70가지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국은 남녀 모든 성별 자체의 구분이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유토피아, 모든 사람이 평등한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젠더 이데올로기 주창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80년대부터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분, 모든 어떤 그런 구분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게 지금 현대 이런 이제 흐름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실제 사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950년대부터 2세대 마르크시스트, 이제 포스트 마르크시스트 아니면 문화 마르크시스트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또 한 80년대쯤 해가지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스트 마르크시즘, 문화 마르크시즘의 분파로 이제 등장한 게 바로 페미니즘이고, 포스트 마르크시즘의 분파로 등장한 게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50년대 초반에 이제 인구를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 세계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국제 가족 계획 연맹이라는
마가렛 쌩어라는 사람이 이제 우생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산화 제한 운동을 이제 전 세계 퍼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52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60년에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가족계획연맹의 어떤 도움으로 이제 인구를 조절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족계획연맹이 52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같은 이 단체에서 피임약을 60년에 출시를 하면서 여성들이 이제 성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페미니즘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피임약이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68년도에 프랑스에서는 68혁명이 있었죠. 그리고 69년에 미국에서는 나름 이제 히피 운동, 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질서를 저항하는 이제 평화라고 하고 자유라고 외치긴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자유는 기성세대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무조건적이나 무제한적인 자유를 이들은 외쳤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있었고, 그리고 69년도에는 미국에서 무체기혼법이라는 게 이제 통과가 됩니다. 결국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이제 로비로 인해서 전혀 이혼의 어떤 이유가 없어요. 뭐 바람을 폈거나 남편이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 하면 이제 그냥 책임을 묻지 않고 책임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도장을 찍으면 이혼이 성립되는 그런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의 이제 이혼율이 급증을 합니다. 이 무책이혼법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페미니스트들이 이제는 길거리에서 싸우던 페미니스트들이 학계로 들어가요.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성학 연구, 실제 이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성학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학 연구를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77년도 이어받아서 이대에서 이제 여성학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72년도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를 선언을 하죠. 이 종교의 자유란 종교로부터의 자유, 기독교로부터의 자유, 네, 공교육에서 더 이상 기독교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없고 말씀을 암송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든 것들을 금지시킨 그런 법이 이제 62년도, 63년도에 통과가 되면서 이제 공교육이 이제 몰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서서히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창조론만이 이제 유일한 그런 과학적인 언어였거든요. 진화론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서서히 인본주의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진화론 교육을 이제 투입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옆에 87년도 보면은 창조론 퇴출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공교육에서 창조론이 완전히 퇴출된 시기입니다. 서서히 진화론을 넣고 창조론을 빼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인본주의자들이. 네, 그리고 또 73년도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시면 페미니스트들의 이제 엄청난 로비로 낙태가 합법화가 미국이 되죠. 그리고 74년도에는 이제 미국의 심리학회 에서 동성애가 원래 정신질환 목록에 들어 있었는데 그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이제 질병 목록에서 이제 삭제를 하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적인 방종이 사회를 완전히 강타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병에 걸리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81년도에 비로소 미국에서 첫 에이즈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에이즈의 위기를 이제 선언을 하겠죠. 전국을 이제 완전 강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교육의 필요성을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교육이란 어떻게 보면 절제 교육 뭐 그런 게 아니라요. 가족의 중요성, 생명의 뭐 존중, 뭐 생명의 중요성이 아니라 성은 자유롭게 누리되 안전하게 누리자 하는 어떤 세이프 섹스 교육,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포괄적 성교육, 그 성교육이 본격적으로 이제 체계화되기 시작했던 게 80년대였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년에 젠더 이데올로기가 본격적으로 이때 젠더 퀴어 이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버틀러라는 사람이 이제 현재도 이제 미국의 이제 버클리 대학의 이제 영문학 비교문학 교수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하면서 본격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몰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런 흐름이 미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70년대, 60년대 본격적으로 이제 유엔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런 로비 활동가들, 그리고 뒤에서 재정을 지원하던 많은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유엔을 타겟으로 이제 유엔에 이제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유엔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원래 우리가 유엔 하면은
국가 간의 우호, 그렇죠,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맞습니다. 45년도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유엔이 이제 설립이 됐고, 그리고 이때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편적인 상식적인 어떤 그런 선언을 이제 실제 했어요. 그래서 천부적인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네, 그리고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우리가 서로 전쟁하지 말고 국가 간에 서로 이제 평화, 우호를 관계를 유지를 하자. 이제 그런 게 이제 메인 골자였죠.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제 50개국으로 시작이 된 게 현재 193개국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6, 70년대 서서히 이제 이런 로비 활동가들, 특히 이제 NGO 단체라고 하죠. 시민 단체들, NGO 단체들이 유엔에 이제 서서히 이제 스며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활동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엔의 가장 큰 어젠다는 냉전 종식이었거든요. 공산주의 타도.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냉전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유엔의 가장 큰 어젠다는 이제 공산주의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습니까? 89년, 90년에 표면적으로 공산주의가 몰락을 하게 되죠. 소련이 붕괴가 되고 동독이 이제 붕괴가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엔을 하나로 아우르던 이 큰 어젠다가 이제 상실이 된 거죠.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약간 이제 우왕좌왕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하나로 모여서 이제 무엇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냐, 왜 모여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논의 속에서 이제 6, 70년대 이제 등장했던 그런 NGO, 그런 이제 단체들이 서서히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어젠다들을 등장을 시켜요. 왜 전쟁만 문제냐? 아동도 문제고 환경도 문제고 인권도 문제고 여성도 문제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하면서 그런 문제를 전면에 이제 내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어젠다들과 함께 포스트 막시즘적,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적 그런 새로운 윤리,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인 윤리가 아니라 다양성, 그렇죠, 상대적인 인권, 포용, 이런 평등,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우리가 얘기하는 평등이 아니라 이제 절대적인 평등이죠. 50대 50, 결과적인 평등. 이제 그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새로운 어젠다를 등장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보통 유엔 하면은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보통 회원국이 유엔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엔 회원국들, 193개 회원국들. 그런데 실제 이런 어젠다, 이런 안건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이제 결집시키고 뭔가 이제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이 바로 회원국이 아니라 NGO 단체들, 전문가 집단, 이제 이런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룹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제가 써놨죠. 전문가 집단, NGO, 시민 단체들, 그리고 기업들, 뒤에서 이제 재정을 지원해주는 거대 초국가 기업들이 이제 뒤에서 뒷받침해주면서 회원국들에게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런 형태를 우리는 가버넌스의 형태라고 하거든요. 가버먼트, 국가 중심이 아니라 가버넌스, 밑에서 목소리를 내서 위에를 바꾸는 이제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보통 가버넌스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국정 운영,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운영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가버먼트 중심이 아닌 어떤 가버넌스 형태. 그러니까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해졌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해졌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법이 바뀌고 방향성이 바뀌는 그런 형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조금 바뀌죠. 기존의 질서와는 다른.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거는 새로운 질서인 거예요. 새로운 세계 질서. 네, 그들이 실제 얘기도 하죠. 신세계 질서, 어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근데 신세계 질서가 등장을 하게 되면 기존의 질서, 보편적인 질서, 어떻게 보면 유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해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유엔은 지금 이런 가버넌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모든 질서가 현재 이제 뒤집혀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유엔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엔은 제1유엔 있고 제2유엔 그리고 제3유엔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제1유엔 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1유엔은 회원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2유엔은 어떤 여러 협약이나 그런 모임들, 그런 회의,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행정적인 것들을 다 담당하는 사무국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를 우리는 이제 제2유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반기문 사무총장 님이 어떻게 보면 제2유엔의 장이었던 것이죠.
근데 실제 제2유엔의 장이면서도 전체 유엔의 전반적인 거를 담당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제1유엔, 제2유엔만 알아요. 근데 실제 목소리를 내고 뒤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3유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그거를 그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제3유엔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싱크탱크, 그리고 이제 NGO 시민단체들,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언론들을 다 이제 한데 묶어서 제3유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유엔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 3유엔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바로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의 전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이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었어요. 실제 유엔에 회원국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여성 문제를 가지고 회원국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은 논의가 끝이 안 난대요. 왜냐하면 회원국들마다 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그들이 이제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피 아난이라는 이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에서 오히려 밖에서, 즉 제3유엔에서 이런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즉 회원국들과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큰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밖에서 연구를 진행한 후 결과를 가지고 와서 회원국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원국들은 의외로 쉽게 수용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각종 협약이나 각종 국제 대회, 이런 대회의 초안이나 방향은 누가 잡았다? 제3유엔, 소위 그 전문가들. 근데 이 전문가들은 누구였냐?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막시즘적인 반성경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이제 세뇌된, 그것들이 이제 완전히 장착이 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초안을 작성하고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실제 유엔의 모양이 이제 이렇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유엔은 특별한 성격이 있는 도구는 아니에요. 기구는 아니에요. 그냥 유엔은 단지 많은 회원국들이 서로 모여서 논의를 하고 서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유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90년대 이후에 유엔은 어떻게 됐느냐? 어떤 이슈를 등장을 시키고 안건을 내고 회원국들을 모아서 한데 어떤 그런 어젠다를 먼저 설정을 해가지고 다 사인을 하게 하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어젠다에 이제 모든 회원국들이 다 속박이 되도록 하는 어떤 유엔이 하나의 파워, 권력이 된 어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 많은 회원국들이 서명을 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엔에 이제 속박이 돼서 이제 코가 게임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유엔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유엔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기구들이나 대회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협약이 있습니다. 협약. 우리가 이제 유엔 회원국으로서 협약을 많이 맺었거든요. 이런저런 협약을 맺은 것 중에 우리나라가 맺은 협약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 너무 길어서 A 규약이라고 하고, 그다음 밑에 B 규약이 있습니다. 이런 규약은 세계 인권 선언, 1948년도에 이제 등장한 세계 인권 선언을 하나의 선언이었는데 이거를 하나의 이제 협약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인종차별 철폐 협약, 여성차별 철폐 협약,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아동 권리 협약이 있습니다. 이런 협약들이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협약이 체결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고 이제 서명을 했다라는 것은 그 협약을 실제 각 국가들이 가서 그걸 그대로 이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잘 약속을 했는지를, 이행을 했는지를 누군가는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위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협약이 딱 체결되면서 동시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그럼 이 위원회는 각 회원국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그 보고를 받고 모니터링을 해줘요. 얼마나 협약을 잘 이행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이제 보고서를 이제 다시 우리에게 리뷰를 해줍니다. 그게 위원회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위원회에 누가 들어갔냐 하는 것이죠.
위원회 소위 말하는 아까 전에 말하는 그 3UN, 네, 그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많이 포진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협약의 내용을 위원회들이 재해석하고 왜곡시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상한 쪽으로 이제 그거를 강요를 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한 예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바로 국제 대회입니다. 90년대부터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막 새로운 어젠다를 등장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위해서 각종 대회를 열어요. 90년에 아동대회, 92년도 환경대회, 93년도 인권대회, 4년도 인구대회, 5년도 여성대회 하면서 쭉쭉쭉 매년 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회 속에 각종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그런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대놓고 뭐라고 이상하게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93개국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언어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하게 써놨어요. 굉장히 모호하게. 그래서 어느 국가가 읽어도 그래 말이 된다. 오케이. 용납이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모호하게 써놨어요. 근데 모호한 게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호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모호하게 쓴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회들이 그 모호한 언어를 이상하게 이제 왜곡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튼 그래서 국제 대회를 막 열어요. 그러면서 환경이 문제다, 여성이 문제다, 아동이 문제다. 그 다음에 또 전문기구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그런 전문기구들 많죠. WHO, 유네스코, 다 UN 기구죠. 그래서 UN으로 시작이 되죠. 유니세프 다 UN 안에 있는 International Children's Fund입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아이들에게 재정을 지원해주거나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해주는 기구가 유니세프, UN 에이즈, 그리고 UN 인구기금, 인구 줄이는데 엄청난 재정을 지원한 기구가 바로 UN 인구기금이고 그 인구 조절을 위해서 뒤에 이제 많은 재단들이 인구기금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재단들 저번에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죠. 록펠러를 비롯해서 게이츠 재단이나 포드 재단이나 그런 재단들이 UN 인구 기금에 엄청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제 인구가 조절이 좀 많은 국가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 인권 이사회 이런 각종 전문 기구들이 뭐다 UN의 방향을 이상하게 다 틀어놨다라는 것이죠. 여기 그 3UN에 있는 그런 자들이 다 이 안에 포진이 되어서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읽을 거는 아니고요. 옆에 보시면 협약, 우리가 맺은 협약들이거든요. 이 협약들은요, 그냥 보편적인 문제 없는 협약인데 각종 위원회들이 매년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 얼마나 협약을 잘 이행했는지 보고서를 우리가 내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주는데 모니터링 해주는 그 리뷰 거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어떤 단어가 다 들어가 있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해라. 네. 그러니까 지금 협약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적 지향 그런 용어는 들어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대다수의 국가가 아직까지도 성적 지향 아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어요. UN 안에서. 이제 UN 안이 지금 전쟁입니다. 그런 용어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위원회들이 계속 이런 용어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각종 규약에 그런 위원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이제 보고를 보내면요. 거의 우리는 매년 한두 개씩은 계속 보고를 받는 거죠. 근데 공통적으로 계속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 됐다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적인 가치관이 탑재가 되어 있지 않고 세상이 분별이 안 되는 정책 전문가들은요, 이런 보고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거 제정을 해야 되나? 제정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게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고 안 해도 솔직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권고사항이거든요. 근데 권고사항을 매년 주기적으로 받다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또 유엔의 회원국이고 그렇죠. 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서 유엔의 분담금 내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몇백억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11대 강대국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 이제 저기를 제정을 해버린 거죠. 30여 개국이 대부분이 다 선진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이고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밑에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 한번 보세요. 녹색인지 파란색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태죄를 없애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위원회의 목소리예요.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낙태를 지금 죄악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법이 지금 없어져서 중간에 이제 붕 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게 법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들이 뭐라고 해요?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동권리협약, 미성년자에게도 낙태를 허용하라는 거예요. 전면 안전하게 제공을 하라라는 거죠. 앞에다가 써놨죠. 안전한 임신 중절 시술, 안전하게 제공을 하라라고까지 하는 게 지금 위원회의 목소리였다라는 거예요. 협약에는 전혀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들이 이거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국제 대회 다 볼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빨간 표시를 한 이 세계 인권 대회, 그리고 여성 대회, 그리고 아동 권리 협약, 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아동 권리 협약은 왜 문제냐면, 원래는 아동의 권리는 무슨 권리다? 네,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아동의 권리였어요. 아동은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권리였어요. 근데 아동 권리 협약에는 모호한 언어였지만 방향이 살짝 바뀌었어요. 아동에게도 뭐를 줘야 된다?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 이거는 성인한테 부여돼야 되는 권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 권리를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동에게도 주라고 하는 게 바로 아동 권리 협약의 방향이에요. 네, 근데 그게 모호한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원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빨리 그걸 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 침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일기장도 보지 체크하지 못하도록 하고 핸드폰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위원회들이 그런 식의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정이 되는 게 지금 뭡니까? 학생인권조례예요. 학생인권조례는 결국은 아동권리협약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들의 엄청난 압박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이 조례인데, 원래는 조례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학생인권 기본법으로 원래 가려고 했어요. 기본법은 광범위한 거죠. 조례는 지역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번에 충남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인권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폐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애시당초 그게 만들어졌으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 발 늦은 거죠. 그러다 보니 그만큼 쓸데없는 에너지를 썼고, 근데 지금 학생인권 기본법을 제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실제 있어요. 그러면 조례는 이미 없어지는 거죠. 기본법은 더 큰 거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현재 아동기본법입니다. 학생이 아니라 아동 전체 대상으로 한 기본법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다 집어넣는 지금 법안이 실제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요, 아동기본 법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당의 상당한 의원들도 아동기본 법안에 지금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동에게도 권리를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다 오케이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다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계 인권대회 93년도에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인권이 아니라 이때는 소수의 인권, 약자의 인권, 사회적 소수자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시키면서 이들의 인권을 우리가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인권기구를 만들고 법을 제정해야 되고 교육을 해라라는 어떤 그런 이제 계획안이 나왔었어요. 거기에 우리는 실제 서명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와서 만들어진 게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예요.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고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만들고, 그리고 인권정책 기본계획 NAP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다 교육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인권센터도 만들고, 많은 각종 대학의 인권센터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인권교육이 다 교과서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네, 그리고 4차 세계 여성대회, 굉장히 또 위험한 대회인데, 성재생산 권리, 재생산권 하면은 굉장히 모호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네, 생식과 관련된 권리,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권리인 것처럼 보인 거죠. 근데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임신과 출산 안에는 낙태와 피임의 권리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재생산권이라는 그 용어 안에. 근데 그게 실제 협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위원회들은 대놓고 낙태의 권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성 권리는 뭡니까? 성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거거든요. 95년도 여성대회에서는요, 재생산권과 성 권리를 여성의 인권으로 선언한 대회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 어느 국가도 몰랐던 이 생소한 젠더 용어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거를 그냥 정책 용어로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던 굉장히 위험한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참석을 했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게 바로 여성가족부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젠더 교육이니 성교육이니 이게 다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되죠. 그게 다 유엔의 여러 문서들과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다 이제 스며들어 왔죠. 저번에 이제 세계 세움 아카데미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요 어느 그 기구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냐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직접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모든 이제 이런 문서들과 문건들, 안건들 이런 것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다 전달이 돼요. 그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것을 정부 각 기구에 각 부서에 쫙 그거를 전달하고 빨리 이것을 법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바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 그래서 지금 국가인권위가 언론을 이제 장악을 했고요.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그 용어를 통해서 그리고 헌법도 개정을 하려고 했고요. 학생인권조례, 각종 인권조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등법,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심지어는 지금 그것도 발의가 된 상태죠. 결혼하지 않아도 동성애자들에게 법적인 어떤 결혼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보험이나 그런 것들을 주라는 거죠. 그게 지금 생활동반자법인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걸 제정을 하라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고, 교육 교과서의 전반적인 그런 교과서 심의 과정에 인권 전문가가 무조건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야지 교과서가 지금 편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가지 그냥 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권위가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를 한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도요 몰랐어요. 2006년도 5년도까지만 해도 차별금지법이 뭔지, 동성애가 우리나라 문화랑 맞지 않습니다. 이건 문화랑 상관없이 이거는 전혀 우리 사전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2006년도에 우리 정부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처음 나온 건 아니고 2002년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차별금지법이 뭔지도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그대로 2006년도에 인권위를 통해서 이게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법무부나 뭐 그런 데서 막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2007년도에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에 계속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간섭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혀 우리의 어떤 우리나라 부서가 아닙니다. 기구가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아주 그 선을 넘습니다. 헌법까지도 개정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없던 문구를 넣으려고 했어요. 헌법 개정을 할 때. 원래는 없던 조항입니다. 어떤 근거로도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조항 자체가 헌법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인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조항을 넣은 것이죠. 그 뒤에 노란 글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넣기 위해서 이 조항을 새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많은 이제 분들이 이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될 때쯤 당연히 그 뒤에서 인권위가 계속 이제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학생인권 조례 폐지된 거에 대해서 인권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또 계속 이제 간섭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인권위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강행을 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엔에서 직접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간섭을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하게 합니다. 또 언론도 장악이 됐죠.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그 준칙이 2011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이제 합작을 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언론에서 동성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동성애와 에이즈와 연관성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준칙을 만든 거예요. 2011년도. 그때부터 언론이
근데 이제 간섭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동성애 얘기하면 이제 경고를 받게 되고, 네, 교육 너무 많지만 그냥 하나만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모든 교과서를 다 모니터링을 해요. 심지어는 이 그림 하나하나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2학년 1학기 어느 교과서예요. 네, 무슨 굉장히 단란한 가족이 이제 밖에서 이제 도시락을 이제 먹고 있는 그런 행복한 모습입니다. 화목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아빠, 엄마, 자녀로 된 가족만 가족으로 표현을 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은 가족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런 가족은 뭐라고 합니까? 정상 가족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는 거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교육부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교과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2013년도에 다양한 가족이라고 아예 한 섹션을 넣었어요. 근데 그 다양한 가족이 무슨 가족일까? 핵가족, 대가족, 뭐 한부모 가족 그런 가족이 아니라 그 가족 포함 비혼, 동성 커플, 그렇죠? 비혈연, 뭐 비혼 출산 다 그런 가족을 그런 공동체를 다 다양한 가족으로 정의를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교과서에서. 네, 그러면서 심지어는 외국 동성혼도 자세하게 언급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대가족, 핵가족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미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22년 재작년 그 개정 교육과정 개정에 다양한 가족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기는 했는데 워낙 싸울 사안이 많아서 그거는 삭제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권 기구 전문 기구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WHO, 유네스코 그리고 유니세프. 네, 유네스코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국제 성교육 가이드. 네, 외설적인 성교육의 앞장서는 그 유네스코가 다음과 같은 책을 출판을 했죠. 네, 근데 이 출판을 한 책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굉장히 외설적이에요. 제가 조금 덜 외설적인 내용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5세부터요, 성적인 권리가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2에서 15세에는 성적 지향하고 상관없이, 근데 성적 지향이 꼭 동성한테만 끌리는 게 성적 지향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적 지향하면 동성애만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상대가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성적 지향이라고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동성혼이 합법화된 국가는요, 성적 지향을 굉장히 지금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많아서 여기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성적 지향으로 다 아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합법화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5세, 18세,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관계 중요한 기준이 동의인 겁니다. 합의. 그러면 된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위원회가 위험하다고. 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 협약을 재해석한 협약을 재해석하는 위원회인데요. 아동권리 협약에 보면요, 건강의 권리가 있거든요. 아동에는 건강을 해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재해석을 했나 보겠습니다. 건강권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24번 그 위원회 그 보고서가 있는데 건강권에는 뭐가 있다? 성과 재생산의 자유가 아동의 건강권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성적인 자유, 재생산권이 뭔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아동은 부모 또는 법적인 후견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건강, 재생산 건강 이런 권리 관련해서 상담과 조언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부모 돌보미의 허락 없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라. 그게 아이들의 건강권이다라고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제 이 보고서가 그대로 들어왔죠. 유니세프에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것들이 많은데 그냥 하나 그림만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목이 뭐냐면요, 성전환 교육, 성별 변형 교육. 여성의 일을 남성이 하고 남자의 일을 여자가 하고 막 뒤죽박죽. 이제 그게 진정한 평등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니세프의 방향인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여자는 열심히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남자는 지금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바꾸라는 거죠. 뒤집으라는 거죠. 네, 그게 진정한 평등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포괄적인 성교육 뭐 이제 그런 것들 무조건 하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축구 뭐 우리 다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남자 같은 어떤 남자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다 여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이제 실행을 하라라고 하는 게 유니세프의 방향이에요. 네, WHO 책 한번 봐봤습니다. 봤더니요, 성 건강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제약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성적인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성 건강이다 라고 하면서 청소년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들은 안전한 피임과 안전한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라. 이게 WHO의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네, 이런 WHO, 네, 뭐 아동권리위원회, 유네스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여러 문서만 봐도. 근데 2022 재작년에 이제 우리 교육과정으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싸웠습니다. 열심히 보건교육과정 그 내용을 봤더니요, 보건 교과서 내용을 뭘 근거로 하겠다? 유엔의 WHO, 아동권리위원회,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진짜 그 문서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우둔할 수 있을지, 이게 한글로도 다 번역이 돼 있는데 이제 이걸 기준으로 지금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많은 국가들이 이에 반대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반대의 움직임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교황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90년대 이제 막 국제대회가 각종 국제대회가 열렸잖아요. 그중에 94년도에 인구대회가 열렸었어요. 그때 재생산권 하면서 인구대회가 열렸었는데 재생산권 대부분의 회원들이 재생산권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바티칸은 알았어요. 바티칸. 왜 바티칸은요? 시국, 도시지만 국가예요. 그래서 회원국으로서 유엔 대회에 이제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했느냐? 이 유엔 이 인구 대회가 낙태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면 역사상 가장 처참한 대량 학살로 이어질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투로 그때 대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많은 회원국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낙태라는 단어가 어디 문서에도 나오지 않는데 왜 자꾸 낙태 거리냐? 근데 이들은 알았던 거죠. 재생산권이 무슨 의미였는지. 네. 근데 그 이후에 재생산권 이퀄 낙태와 피임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이제 유엔 문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다음에 많은 교황청들이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밀리 워치 인터내셔널이라는 이제 그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실제 막 유니세프 앞에서 그 뉴욕에 있는 유니세프 앞에서 열심히 반대 시위를 하면서 유니세프의 모든 방향에 이제 반대를 하고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패밀리 워치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단체가 얼마나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요. 원래 그냥 기독교 학부모 단체로 시작이 된 조그마한 단체였거든요. 근데 이게 확장이 되면서요. 나중에는 아예 유엔의 NGO 단체로 등록이 돼서 유엔 안에서 실제 회의를 보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밖에서 싸워서 이렇게 피켓 시위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아예 들어가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지금 이제 패밀리 워치 인터내셔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요, 국제적으로 이제 청원을 받고 있어요. 청원도 하고 있고요, 유니세프를 상대로도 하고 있고, 포괄적 성교육 반대, 이제 많은 우리 크리스찬 단체들이 이제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 그대로 동의를 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음 내용은 지금 사진은 뭐냐면 유엔 그 회의 안에서 실제 목소리를 내는 프로 패밀리, 프로 라이프, 프로 메리지 단체들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셰런 슬레이터이라는 사람이 패밀리 워치 인터내셔널의 대표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피켓 시위하다가 이제 유엔 안으로 실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그 단체들이 다 프로 패밀리, 프로 라이프 단체들입니다. 이들이 서로 연대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실제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총회에서 막 동성애 성적 지향 용어가 자꾸만 은근슬쩍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막 그런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 NGO 단체들이, 프로 패밀리 단체들이 이렇게 듣다가요, 그거에 대한 반대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 보고서 제출 내용이 일부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어요. 2016년도 2월 22일에 유엔 총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유엔 위원회가, 어떤 한 위원회가 다양한 가족 이거 뭐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어떤 발표, 이런 논평은 자칭 전문가 소그룹에 의해서 발표된 거며 유엔 회원국들의 합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걔네들끼리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유엔 회원국들 112개국들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이런 문제들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합의되지 않은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도 보이시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반대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된 국가가 대다수예요. 차별금지법 제정된 국가는 30여 개국밖에 없고 나머지 국가들은요 반대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화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 용어를 바꾸지 말라는 것이죠. 이 가족, 우리가 말하는 그 보편적인 가족만이 두 번째 줄 국제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보호되고 지지받는 사회 기본 단위다라고 이렇게 유엔 안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엔 말고도요 그 안에 유럽 국가들끼리도요 서로 연대하면서 지금 프로 패밀리, 프로 라이프 움직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연 질서 회복이라는 이름으로요 30개국이 100여 단체가 기업들, 정치인들 같이 연합해서 조직을 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법을 맡고 있고 새로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법을 제정을 하고 이제 그런 움직임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국제 가족 기구. 결국 이 단체도요 프로 패밀리 단체고 프로 라이프 단체인데 이제 주기적으로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그런 단체들이 서로 연대해서 같이 이제 어떻게 방향을 쌓아 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연구 논문도 출판을 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고요. 각 국가별로 이런 동성애 반대 운동은 굉장히 많습니다. 동유럽, 남미 굉장히 이런 국가들 단체들이 이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다. 젠더 교육 반대, 동성애 반대 이런 반대 움직임이 상당히 많고요. 또 특히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동성애 금지를 시켜버리는. 그래서 교육도 금지시키고 연구도 금지시키고 교육을 하는 대학 자체를 퇴출까지 시켜버리는. 그리고 헌법의 개정에 헌법에 아주 다음 세대 전통가족 그런 거를 중시하는 그런 문구를 아주 헌법에 그냥 박아버렸어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는요 가족 보호 행동 계획이라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때 자녀를 많이 출산하면 할수록 세금을 면제하고 심지어는 대출금까지 갚아주는 재출금 전액 면제.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옆에 보시면 출산율이 실제 증가했어요. 2010년도부터 본격적인 이제 보수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이제는 1.25명에서 1.59명까지 올라갔고요. 실제 혼인율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현금을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막 이제 1억 막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1억 갚지 않아도 돼. 이제 그런 식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런 출산율이 증가를 했다. 미국도요. 젠더 교육 금지하는 주들이 많아요. 이제 여러 개 주들이 지금 이제 젠더 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실제 보시면 낙태 반대하는 주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26개국 남쪽에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남쪽 지역의 이제 주들은 다 거의 다 낙태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넘어간 것 같지만요, 실제 우리와 같은 생각의 크리스찬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제 싸워나가는 단체들과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렇죠? 이거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고 그들이 휘두르는 거에 대항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는 악한 반성경적인 어떤 흐름을 그대로 이제 막 몰고 가려고 하는 악한 어떤 세력들, 그리고 영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항해서 이거는 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거는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영적 전사이신 거예요. 거기서 그냥 계속 우유만 먹고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는 계속 이제 근력을 우리 키우지 않습니까? 영역을 우리도 키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계속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세상을 분별하고, 이런 분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우리도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기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이때 우리가 많이 깨어났거든요. 저도 그래서 깨어났고, 네,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데, 진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싸워 나가면 우리는 싸워 나갈 수 있다. 그러다가도 누군가 순교를 해야 된다면 기쁘게 순교하고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것도 저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아직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면 끝까지 우리 싸우다가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영적 군사들이시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이제 싸워서 지치지 않게 서로 연대하면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우리가 끝까지 싸워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잠깐.